지금 늑구랑 비교하는 게 저는 가장 인상 깊던데 약간 늑구랑 비교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네. 국민들의 이 방미 성과를 얘기도 못하면서 조롱을 받고 있는지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더니 출장 보고서에 비공개 퇴삭감입니다. 퇴삭감.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네.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이건 좋지가 않고 뭐 2등은 누군가 할 것 같은데 소선거 구제에서 2등, 3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상황이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고요. 막판에 가면은 결코 결집을 할 겁니다. 투표장을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삼자구도 가면은 편하겠지. 아유,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당 후보가 누가 될지 결정도 안 됐잖아요. 네. 저도 정청래 픽은 누구예요? 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어차피 남의 지역구인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고민을 해. 아니, 남의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우리 당의 지역구고 우리 당이 가져와야 되는 지역구고요. 네. 자,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드디어 코스피가 장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6,347이었고요. 오늘 6,355를 아마 돌파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 여튼 장중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좀 낙관적인 기대 같은 게 조금 많이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환율이나 여러 지표들도 비교적 안정을 많이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코스피가 최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종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오늘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와 정치 토크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시작을 이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하신 옛날.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혜원 기자가 오늘 뉴스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코스피는 기분 좋게 네. 출발했고요. 네. 신 기자님도 역시 120만 닉스. 저 하이닉스 투자자시거든요. 그래요? 예, 열주 가지고 제가 주린이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예. 나는 한 주도 없어. 아예 없으세요? 네, 아예 없어요. 주식 아예 안 하세요? 난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아하. 아주 또 대통령이 근데 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하라 그러니까 더 싫어. 왠지. 반골기질이 청개구리. 있으시군요. 그래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한 30년 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것도 네. 그 700만 원 날리고 나서 아주 그때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때 삼성전자에 700만 원만 담궈뒀으면 딱 좋았을 삼성전자에 담궜다가 그때는 그 700만 원 손해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요. 길게 보셨어야 됐는데. 그 계속 그거를 매일 그걸 조회를 해보고 네. 그게 아주 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벌지언정 네. 아주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방금 기자님한테 대단하십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근데 지금 존경은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그 자본주의 네. 우리 시장이 돌아가려면 필요하거든. 저도 사실은 첫 주식 투자 20대 때 했을 때 상패 아픔이 있거든요. 20대 때? 네, 20대 때. 지금 30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 어디서 진짜. 플러팅이야? 나 이게 진짜로. 그때는 20대 초반, 지금은 20대 중반 뭐 이럴 수 있죠. 아이고 참. 주식 얘기하다가. 여튼 주식은 지금 잘 네. 가고 있고요. 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로 넘어갈까요? 장동혁 대표도 잘 가고 있을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8박 10일 기간도 늘려가지고 방미 일정 마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부터 안팎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뭐 하고 온 거냐? 선거 앞두고 그리고 가서 누구 만난 거냐? 그냥 맹탕 일정 하고 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자
기자회견을 했죠. 저희도 뭐 속보로 전하긴 했었는데 시종일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인 정당 외교를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왔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 라인을 구축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또 물었죠. 아니 지방선거 코앞인데 좀 이례적인 방미 아니었나요? 라고 하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사고를 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이 지금 간들 미국에서 쉽사리 만나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저는 비난받을 만한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선출한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치는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네, 지선은 뒤로 하고 미국 가서 뭘 하고 왔냐 이제 이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선을 위해서 지방 선거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근데 방미가 지선을 위한 거면 그 성과를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굴 만났는지도 얘기 못 하고 네. 성과도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면 이게 지선에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정덕 대표의 저 기자회견 중에 저 문장만 진정성이 있다. 어떤 문장이요? 그러니까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 최고위 쫙 돌겠다고 했다가 인천 최고위 처음으로 가자마자 윤석열 의원한테 국민의 짐이라는 소리 듣고 충격 먹고 갑자기 방미한 거잖아요.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있던 8박 10일 동안 공교롭게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표가 올랐어요. 오히려 네, 올랐어요.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조정장과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그 문장만큼은 진정성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방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굳이 저희 당이 비판을 하지 않아도 지금 각종 뭐 지금 늑구랑 비교하는 게 저는 가장 인상 깊던데 늑구도 가출기간 8박 9일, 장동혁 대표도 가출기간 8박 10일. 그리고 그 귀국 돌아오는 방법 포획, 여기는 자진 입국. 그리고 귀국 시 그 반응 실망과 우려. 그 늑구는 환영. 네. 그리고 지지율 상승, 거기는 지지율 상승 미미. 약간 늑구랑 비교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국민들의 이 방미 성과를 얘기도 못하면서 조롱을 받고 있는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초라한 성적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신인규 변호사가 잘하시거든요. 속사포로 이제 따라 아니 뭐 늑구랑 그 고향도 비슷해요. 대전 쪽에. 대전. 네, 고향도 비슷하고. 아니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뭐 특사로 갔다 온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비밀에 붙일 일이 많겠냐라는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 한국에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누가 만나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간대에 미국에 같이 간 우리 한국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 가셔가지고 만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뭐 브래드 셔먼 의원도 만나시고 또 뭐 브런슨 장군 뭐 해가지고 털시 게버드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을 다 한 번에 만나고 5박 6일 만에 귀국을 한 그런 성과를 냈는데 개인이 낸 성과보다도 못한 그런 성과를 제1야당 대표가 내면서 좀 이런 식의 변명하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간 이유는 정말 본인도 저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말 그 허송세월하고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고 온 거예요 결국 의원님? 비밀리에 붙이는데 알 길이 있습니까? 왜 비밀이냐고. 아니 안 알려주는데. 특사도 아닌데. 아니 그 나도 이제 과거에 그 수석 대변인 할 땐가 당 대표 모시고 이제 미국 갔죠. 네. 그럼 보통은 이제 다 공개를 합니다. 이제 일정은.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또 여당이었고. 근데 이제 저거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는 진실이야. 뭐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았다. 잘못된 언행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당 대표는 이제 미국에서 누굴 만나고 와도 이거 외교 안보상
이거는 비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들은 얘기를 맞아. 청와대나 외교부나 국정원하고 공유가 되거든. 그렇죠. 근데 야당 대표가 잔뜩 듣고 와서 비밀리에 붙이면은 이걸 뭐 어디다가 그 정보를 들은 정보를 쓴다는 건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글쎄요.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아니, 외교 가슴이 아픕니다. 관례상이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정 같은 것들 다 공개하고 사진도 찍고 간단하게 당해서 이제 사진은 찍었잖아요. 어떠한 대화를 근데 사진 찍었는데 뒤통수만 뒤통수 나오고 찍으면 어떡해요. 비밀리에. 저런 샷은 진짜 저도 진짜 아니, 처음 봅니다. 사실 이 비공개라는 거는 네.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더니 출장 보고서에 비공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 누구 돈으로 갑니까? 당비로 갑니다. 당비 당원들이 내는 당비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운영비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있습니다. 그쵸. 국민 세금 써서 갔으면은 대체 그 국민 세금 써서 8박 10일 동안에서 뭐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출장 보고서에 안보상 비공개. 이거는 퇴삭감입니다. 퇴삭감.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 상대 국가의 뭐 정상이나 아니면 외교부끼리 얘기할 때는 관례상 정말 뭐 비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공개 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관례상 비밀에 붙일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아마 뭐 누군가를 만나서 강조를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사실 제가 국방위원장 때군요. 미국 네. 가가지고 네? 역대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 이런 분들 쫙 만나가지고 인터뷰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은 내가 비밀리에 붙였죠, 정말. 그런 거 그때는 그래도 여당 때니까. 네네. 여당도 아니다. 내가 그때는 또 바른정당에 있을 때군요. 여권의 정당이었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공천도 그렇고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잠깐 갔다 온 것 같은데 예. 그 성치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갑니다. 그러면 우리 당은 또 흔들릴 수밖에 안 없죠. 돼. 지지율 높이려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이, 나가면 민주당이 흔들려요. 저희가 사실 사진을 네. 찾아놨는데 어떤 사진이요? 조금 그래도 이 의전설 8위의 야당 대표를 조금 네? 약간 희화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썼거든요. 뭐요? 늑구 비교 짤이요. 그게 있어. 그건 좀 이게 조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저거는 돌고 있습니다. 그 뭐 늑구와 혁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가출 기간, 이제 짧게 보고 장소, 넘어가죠. 뭐 행적은 근데 둘 다 비공개. 알겠습니다. 네, 둘의 그 이제 8박 9일 10일간의 행적은 네. 알 수가 없고 복귀 후의 여론, 늑구 대환영, 장동혁 실망과 분노 해가지고 네. 짤들이 돌았고요. 예.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제 하필 또 이제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회의가 거기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아주 그냥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어요. 그의 표현에 따르면 바로 그의 행보가 외교 참사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가서 차관부 뒷모습만 사진을 찍고 올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이 그 영김 동아태 소위원장 만나고 왔거든요. 네. 만난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좀 중량감 있는 인사였는데 그 기사 링크하면서 이 정청래 대표 겨냥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예. 네. 당 대표들끼리 네. 이렇게 한마디씩 주고 받았고요. 받았고요. 자, 그리고 오자마자 또 일을 했죠. 첫 번째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네. 그 지원 사격하러 이제 친한계인 진종호 의원이 부산에 거처를 마련한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당 밖에 있는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이 가면 그 문제는 문제죠. 문제죠. 예. 근데 지금 오자마자 했다는 게 지금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갈등이 막 불거지고 있다가 딱 나갔다 왔는데 근데 오자마자 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박민식 후보는 또 그에 호응하듯이 와, 전 이렇게 세게 발언하실 줄 몰랐거든요. 기생정치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 공격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장동혁 전 대표가 돌아오니까 역시 국민의힘의 분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없어야 국민의힘은 좀 선거 국면으로 가고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 갈등과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본인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공격하지 말고 민주당 공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막상 본인이 돌아오니까 다시 당내 분란이 커지는 걸로 봤을 때 그냥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그냥 장동혁입니다. 근데 여기 정치 기생 이 기생이 패러사이트의 그 기생이에요? 아니면 다른 그러게. 의미의 기생이에요? 그 어딘데 기생충 할 때 예. 기생 그 기생이에요? 어디에 빌부터 먹는 그 기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이라고 붙였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강력한 워딩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고요. 김용호 의원님은 다른 기생인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럼 진짜 더 센 워딩 아닌가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지지 없이 왔다 갔다 뭐 한다 뭐 그런 의미 그런 아니에요? 의미로? 난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한자를 활용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네. 내가 잘 아는 또 박민식 의원님 너무 잘 알죠. 예. 처음에 박민식 그 장관이 이제 친윤 쪽으로 해가지고 선거운동했잖아요. 네. 그때 나보고 사실은 같이 좀 했으면 해가지고 중국집에서 이렇게 저한테 고량주 오퍼를 담담한 아재 꼬량주 아니고 다른 술. 네. 근데 저는 나는 좀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캠프로 가셨던 예, 거고. 예. 네. 그래도 이제 갔으면 캠 큰일 날 뻔했어. 윤캠 가서 보훈부 장관도 하고 또 한 자리 하셨잖아요. 근데 박민식 저는 의원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예, 잘 예. 하셨습니다. 네. 다른 길을 걷다가 어떻게 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좀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다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 뭐 민주당 우리 성치훈 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은 무소속 후보나 당이 없는 분을 도운 예가 너무나 많죠. 예, 그건 민주당이건 우리 당이건 역사적으로 뭐 작년만 해도요. 대선 때 사실은 한독수 그분이 당에 입당하기 전에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들러리 서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정현 그분은 현직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가서 대변인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같은 여권, 야권인 경우에는 소속 당 후보가 아니어도 이렇게 암암리에 지원을 해요. 그게 또 정치고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명분이나 대의가 있다면.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종호 의원을 이렇게 또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거는 장동혁 대표 제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네. 이렇게 한동훈하고만 싸우나 제대로 민주당하고 싸우려면은 사실은 한동훈 같은 사람을 입당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선을 그어야죠. 그래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또 가장 잘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잘 싸울 사람이고 한동훈 전 네. 대표. 네. 그런데 그건 안 해놓고 잘라놓고 왜 우리가 단합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아주 환장하겠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네.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제명도 뭐 당원 게시판 뭐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정적 제거용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이제 3자 구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건데 원래는 이 둘의 관계는 친윤과 친한의 대결이에요. 네. 그 친윤을 이제 친장동혁 쪽에서 계승을 했고 뭐 윤호개인과 결합이 된 이런 형태인데 이걸 당 내에서 권력 투쟁을 해야지 당 밖에 내쫓아놓고 이제는 바깥에서 이거를 또 장 외에서 당내 투쟁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이건 좋지가 않고 또 여기서 누가 이긴다 한들 뭐 2등은 누군가 할 것 같은데 소선거 구제에서 2등 3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경우로 전 가고 있다. 아까 지금 민주당 우리 패널분들은 표정이 좋으시잖아요 지금.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구도가. 근데 왜 펼쳐진다고 눈꼬리가 올라가요? 눈이 올라가죠. 네. 근데 예. 2등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1등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정치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그 선거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거라는 건 길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구도로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상황.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고요. 왜냐면 부산의 민심이란 게 그래요. 아. 2년 전 총선 때 사실 부산 경남 해가지고 우리 한 7, 8석 막 이런 얘기 막 나왔었는데 결국 전재수 한 명 살아났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민심이 뭐냐면 국민의힘이 싫어요. 국민의힘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막판에 가면은 결국 결집을 할 겁니다. 투표장을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삼자구도 가면은 편하겠지. 아유,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당 후보가 누가 될지 결정도 안 됐잖아요. 3자 구도라도. 삼자구도 왜냐면은 우리 당 후보가 누구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지역구는 모두가 얘기합니다만 모두가 인정하는 거는 전재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수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 우리 재수라는 분들이 아유 난 민주당은 싫어하지만 재수니까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재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분들이 안 가고 다른 데서 우리 땡땡 소리 들으려고 다른 데서 많이 열심히 부산에 많거든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서 뛰었죠. 그러니까 그 북구갑을 뛴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정확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인물론이에요. 이번에 북갑 선거는 뭐 당대당보다는 인물론이고 거기는 뭐 한때는 우리 보수 쪽이 전반적으로 우위였죠. 박민식 의원이 2번이나 또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전재수 개인기로 이제 지금 3승까지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3자 구도가 돼도 해볼만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거기는 큰 정치인들 원하더라고요. 확실히 부산 분들은 부산에도 큰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게 진영을 넘어서 YS도 있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이제 도망을 갔고 그것도 완전히 민주당에 그냥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아 나는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만류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 누가 있을까? 한동훈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큰 네.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예. 그래서 인물론으로 딱 아. 그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네. 민주당에서는 뭐 순방 갔다 오면 얘기한다고 했지만 하정우 수석 출마론도 계속 있는 건 살아 있는 건 카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계속 대통령 곁을 지켜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순방 다녀온 다음에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을 너무 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플랜 B를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하정우 석이 이제 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올까봐 불안합니다. 저는 끝까지 대통령 옆을 지켜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도 어디서 좀 중량감 있는 또 부산과 조금 연고 있는 분 모셔오면 이번 선거가 왜 그래도 하정우 수석처럼 지금 막 불이 짚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도 전 괜찮다고 보냐면 물론 3자 대결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2년 뒤에 있을 총선 때는 누리지 못할 전재수원과 함께 가는 선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북구갑 사람들이 투표용지 딱 받았을 때 부산 시장 선거 투표용지, 북구갑 투표용지를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 맞네, 우리 재수하고 찍어준 다음에 찍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전재수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선거니까 하정우 수석이 아닌 사람을 좀 키울 수 있는 전 기회라고 보거든요. 네. 하정우 수석 정도면은 2년 뒤에 이재명 정부에 뭔가 딱 만든 다음에 뭐 과학도시인 뭐 대전 나가도 되고요, 세종 나가도 되고, 저는 오히려 폭이 넓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 카드를 쓰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네.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나오실 것 같아요. 정청래계가 아닌가 보네요. 누가요? 이분 뭐 편안하게. 송치훈 대변인. 성치훈. 네. 저는 그러니까 정청래계가 아닌가 민주당 봐. 계 민주당 경기 민주당입니다. 아니 정청래 갑자기 대표는 성치훈 지금 뭐 반명설. 엄청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정우 AI 수석. 아니 근데 저는 김영우 아닌 건 맞는 의원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조금 저는 반대적 측면에서 보자면 네. 큰 인물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네. 큰 인물이 누구냐? 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 일꾼을 누가 발전시킬 거냐인데 결국에는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춰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큰 인물에 전 이재명 대통령이 차지된다고 전 보는 거고, 무엇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큰 인물이냐고 봤을 때 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반사 효과로 반사체로서는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스스로 빛을 발한 게 스스로 아니고 빛을 발해본 경험이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떻게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지는 뭐 경쟁력의 그 가능성에는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스스로 과거에 뭐 YS나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발광체로서의 스스로의 정치를 했던 경험은 현재까지 없다. 근데 그 큰 정치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인지도가 정말 뭐 전국적으로 있으면 큰 정치인이에요? 아니면 그가 해왔던 뭐 정치적인 결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결단들 아니면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결단들을 해온 사람이 큰 정치인이에요? 아니면 뭐 아주 뭐 몇 선 해갖고 뭐 경력이 아주 화려하면 큰 정치인인 거예요? 아니 국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큰 정치인이 그래요?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 정치가 인지도와 좀 많이 결부가 돼 있어서 네. 유명하면 큰 정치인이다라고 약간 착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유명세와 큰 정치인의 어떤 행보는 저는 좀 구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전 한동훈 대표를 큰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쪽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이게 표가 약간 그 평평하게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보수 쪽에서는 좀 뼈 아프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지역에서 이제 법률 자문해주고 이제 그런 걸로 자원봉사하면서 좀 선거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부산 북갑에서 제대로 뛰어보겠다 이제 뭐 그런 취지로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민주당 상대 후보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랑 좀 각을 세우는 모양새예요. 그 받았네 받았어 우리 그. 봤었잖아요. 까르띠에 받았네 받았어. 이제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전재수 후보가 이제 뭐 한동훈 후보를 뭐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라고 하니까 왜 나를 고소하냐? 나 뭐 틀린 말 한 거 없는데 나는 무고죄로 맞고서 이제 이러면서 계속 좀 전선을 부산시 전체로 좀 키워가지고 이번 선거를 좀 치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네. 부산뿐만이 아니에요.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지사 후보도 저격했죠. 참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한동훈 후보는 부산을 자기 정치 재기에 활용하고 있다 그랬나? 말씀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돼요. 근데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는 있어요. 여기가 빨라지면 저는 점점 느려집니다. 반발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되게 말이 빠르신 분이 앉아 계셨었거든요. 깜짝이야. 두분 저기 배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 나온 줄 알고 기대했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는 전재수, 김경수 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참전한 거는 네. 한동훈 바람이 지금 크게 분다는 거예요. 네. 부울경에서 네. 말을 빨리 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무시 못해요. 물론 이제 큰 정치인을 우리가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일단은 가치가 좋아야 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네. 어렵지만은 뚫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이죠. 음. 예, 당장 뭐 인지도 이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는다고 봐요. 정치의 출발 자체는 반사 이익이 있었으나 결국 그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보수를 지향하는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네. 예, 계엄을 또 막아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큰 정치가 뭘까 이제 잠깐 순간적으로 좀 생각했는데 어쨌든 본인과 이념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좀 끌어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큰 그릇.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실 넓은. 큰 정치인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일단 하나 기준은 뭐냐면요. 네. 고소고발을 자꾸 입에 올리는 사람은 저는 큰 정치인의 키읔자도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 정치인, 키역이 아니라 큰이 아니라 근이에요. 근. 그러니까 짧고 근시안. 굵은 겁니다. 근시안적이고. 그러니까 아니 정말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여기면요. 정치를 정치답게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맨날 정치인들 보면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떠오르실 텐게 뭐 말만 나오면 고소고발하겠다, 고소고발 당했다 이게 하는 게 저는 그거는 좀 큰 정치와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아니 거 그럼 아닙니까? 범죄 혐의 굉장히 여러 개인데 범죄 계속 재판 말고요. 받는 분은 네, 범죄 말고. 큰 정치인인가? 아니, 그러니까 말의 에이. 정치를 자꾸 사법화시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재수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텀을 둬봤는데 역시 별로네요. 집중이 안 돼. 턱도 아니야. 뭐가 패착이야? 패착이라고 생각. 지금 초반에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거는 좋죠. 네. 막 주목받고 계속 한동훈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 좋은데 네. 본인 선거는 지금 당 대표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장도 아니고 북구 갑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북구가 국회의원을 도전하는데 계속 공중전만 한다. 물론 뭐 지금 뭐 밑바닥 돋는다고 하는데 이미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밑바닥 흐른 거에서는
박민식 후보는 전재수 후보나 뭐 민주당 인사들 공격 못 할까요? 공격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박민식 후보가 왜 밑바닥 민심만 훑고 다닙니까? 북구갑 선거를 2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전재수 네. 후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수 소리 듣고 거기서 당선이 됐는데 계속 전재수만 타겟팅해서 공격한다? 이건 박형준 후보한테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큰 그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그 김경수 지사랑도 후보랑도 갑자기 지금 한 게 김경수 지사가 뭐 인터뷰하다가 하나 쫙 나와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딱 공격했거든요. 그거 못 참고 바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큰 정치인이면 굳이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네. 부울경으로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계속 공중전만 하는 겁니다. 저는 북구갑 분들은 이렇게 공중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갑 그치. 위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지역 정치의 경험 부재가 전 크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그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 입증하면 될 일인데 우리 김영우 의원님처럼 지역에서 3선씩 이렇게 하시고 막 한 분 한 분 만나봤던 그런 정치인과 한동훈 대표는 사실 큰 선거 한번 치러본 게 당 대표 그 경선 치러서 66% 받아서 이긴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역구 선거는 저는 성추현 대변인 말씀대로 지역에 얼마만큼 다가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관건 아니냐. 저 그렇게 보는데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전략은 좀 멀리 가고 있다. 승리와는 좀 멀리 네네. 가는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 3선하셨어요? 중진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하시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 근데 한동훈 후보는 보니까 뿌리를 좀 내렸던데 그래도 국갑에? 만덕이로. 국갑에? 아, 예, 전입신고했죠. 아니 예.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집을 구했죠. 신고는 뭐 다 예. 하죠. 근데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동영상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파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이제 물론 뭐 낮에 또 고소 고발도 하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네네. 낙고 반뿌. 네. 내가 알기에는 여태까지 외부에서 외지인이 부산에 내려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예가 거의 내 기억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맞아주고 하는 거 네네네. 보니까 사위든 양아들이든 큰 정치 한번 해봐라. 그게 딱 지금 먹히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민주당 후보 정해지고 나서 여론조사 나오면 결과 진짜 궁금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민주당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예,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예정에도 없었는데 자청해서 열었어요. 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재보궐선거 공천 국면입니다.라고 하면서 자, 특히 당내 신망이 높고 당의 선당 후사하시는 분들이 이번 전략 공천의 대상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광재 전 의원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강원도 선거하면 강원도지사 후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도 우상호 전 정무수석한테 양보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핫플레이스 전략 공천하는 거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빈자리 중에서는 뭐 하남갑 아니면 조국 대표 출마한 평택을 뭐 이런 지역이 뭐 이광재 전 의원의 전략공천 지역구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선당후사를 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전략공천 염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항을 원래 지역구에 꽂아주겠다는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지역에 재배치를 하겠다 좀 이런 의미로 읽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전 부원장. 이분이 지금 공천 주냐 마냐가 당에서 제일 관건인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을 좀 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재, 송영길 두 사람은 전략 공천 어디든 준다. 아마 이제 네. 간다는 거고 네. 김용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저희가 이따가 한번 모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출마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좀 여쭤보긴 할 텐데 다른 이광재 혹은 뭐 송영길 이 두 분은 어느 지역에 그래도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가장 당으로서도 아니면 그 개인들로서도 적절한 일이라고 보시는지 민주당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어려운데 네. 일단 저는 이광재 전 의원님은 어디든 또 쓸 수 있는 카드죠. 그리고 진짜 선당후사 하셨기 때문에 선당후사한 사람이 이렇게 공천을 받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당에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도 내가 선당후사하면 언젠가 또 당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자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지만 2년 전부터 이제 경기도로 아예 오셨어요. 네. 그렇죠. 경기도에서 다른 정치를 좀 해보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권에 지금 자리가 몇 개 있느냐? 지금 하남갑, 평택을, 안산 뭐 이 정도인데 거기서 좀 저는 사실 그 하남갑은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송영길 카드를 써야 된다. 송영길 카드가 여러 군데 쓰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평택을은 사실 조국 대표가 나와 있잖아요. 네. 조국 대표랑 진짜 전명승부 한 다음에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정청래 대표 입에서 핫플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하남갑은 핫플 아니지 않나요? 평택은 핫플이고. 평택은 완전 핫플이죠. 왜냐면 예. 전형직 당 대표가 3명이나 있으니까 예. 거기에 지금 뭐 거기는 뭐 계속 지금 뭐 매일 평택을 관련돼서 오늘 조국 대표 뭐 관련 이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친문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광재가 아닌가. 이광재는 친노하면 그냥 이광재잖아요. 예. 노면에 그냥 오른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남갑과 이 평택을 갖고 송영길이란 카드와 이광재란 카드를 둔다면 하남갑의 송영길이고 평택을의 이광재. 이광재로 그럼 두 분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당 지도부에서 굳이 두 분을 그 두 군데를 한다면 그렇게 배치한 게 맞지 않나. 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산은요? 안산은 거길 지금 빼놓으시면 안 되지. 거의 제일 예민한데. 안산은 네, 뭐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이미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아 그래요? 네, 뭐 거기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거기 나오고 계신 지금 뭐 김남국 전 비서관, 네, 그리고 전해철 전 네. 의원인데, 네. 근데 네, 말을 좀 힘들어하시네. 왜 이렇게 주저주저 예. 하는 도대체? 아, 저도 정청래 픽은 누구예요? 뭐 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건 이제 뭐 그냥 추측하시는 거니까. 네, 네. 뭐 어차피 남의 지역구인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해. 아니, 남의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뭐든 우리 당의 지역구고 우리 당이 가져와야 되는 지역구고요. 네. 아, 근데 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네. 이제 뭐 이제 당내 분위기가 좀 그런 게 당내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성추행 대회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안산갑은 좀 이제 김남국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기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김용 부원장이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안산갑 그러니까 김남국에게 또 전략 공천 주는 거는 김남국한테만 너무 특혜 주는 거다 또 이렇게 한마디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이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뭐 지선과 관련돼서는 정청래 대표가 경선 위주로 하면서 뭐 일부 전북이나 이런 데서는 좀 지금 잡음도 있지만은 이 실용적 노선으로 한 거 맞느냐라는 비판만 빼면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는. 근데 지금 재보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커지는 게 이게 지금 확정된 선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일괄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뭐 누구는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면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기압이 지금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내용이 당원 주권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전략공천 이 10개가 넘는 지역구에 있어서만큼은 당원들의 선택이나 주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본인의 그 원칙을 너무 심각하게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게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라서 줄투표 경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경기도의 민심은 이게 만만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르게 후보들을 보내서 지역에 좀 차근하게 만드는 좀 배려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좀 전략이 저는 좀 재보궐 쪽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뭐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거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금 더 속도를 왜냐면은 좀 너무 다 한꺼번에 하려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몇 개를 좀 선제적으로 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조금 있는 거는 대부분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시면서 공석이 된 곳이 많거든요. 네. 광역단체장 후보가 됐다는 건 그 지역을 적어도 10년 이상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혼자 닦았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을 대체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카드들이 자꾸 거론되는 거고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진짜 판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고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어진 게 있다고 봅니다만 신은규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조금 속도, 실용 요거에서는 좀 지적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늦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일반 총선하고 지금 재보궐선거는 완전히 네. 다르거든요. 네. 일반 총선 같으면은 인지도 싸움보다는
빨리 내려가 가지고 그 지역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 알려진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광재, 뭐 송영길. 나는 지난달에 송영길 그 대표는 여기 마포에서 만났는데 예. 여기 사셨어요, 마포. 예. 되게 많이 만나시네요. 그럼 딱 봤는데 삼성. 네. 김의원 어디가 그래. 예. 뭘 어디가 나 그냥 저녁 먹고 집에 가는데 큰 사자개를 끌고 딱 예. 뭐 있어. 반려견이 좀 대형견인가 봐요. 송영길 선배만 해요. 야, 진짜 송영길 대표님 엄청 큰데. 게 있어요. 엄청 큰데 그래 내가 놀랐는데 그 다음에 출마하신다고 딱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면 네. 그 늦게 해도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탁탁탁탁 일괄 딱. 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 네. 한 번에 전략적으로 판 나쁘지 짜서 쫙 않다. 공개하는 게 낫다. 뭐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은 결국은 그 배치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네. 그 흐름을 이제 조국 대표가 좀 흐트러뜨려 놨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진보당하고의 또 연관 관계 네. 그것 때문에 또 울산 선거까지 보니까 요동을 치는데 네. 그게 좀 머리 아플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조국당하고의 그 합당 문제 때문에 뭐 명청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요. 조국으로 인해 가지고 그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그렇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양보하고 무조건 평택이면 평택을 울산이면 울산 거기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후보를 가장 선호한다. 그럼 우리 당으로 단일화를 해야죠. 단일화를 할 거면 양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로 왔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없고 후보를 낸 다음에 경쟁을 일단 하고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 당이 앞서고 있으면 무조건 우리 당한테 양보하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의를 판단한 그쵸, 이후에 결정할 그쵸. 거지 미리 전략적으로 그 전에 뭐 판단해서 여기를 줄 테니 저기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밀실이죠. 그건 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저는 안 거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근데 정리하면 될 것 김용 같고요. 의원은 이제 출마 자체를 놓고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재판받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도 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면 복권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도 그 불송치했다고는 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팩트 자체가 그 없었다는 게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무혐의 처분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사실 사법적으로는 좀 찜찜한 분들이 대거 나왔어요. 민주당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김용 후보죠.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계속 재판받고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힘들게 한 장본인인데 거기를 공천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그 공천자들, 입후보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에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게 이제 중도 표심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지금 이 논란에 있는 분들이 사실 윤석열 검찰로 인해서 기소가 시작되고 재판 중에 와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된 칼 이론이 있어서 오염된 칼로는 우리가 요리할 때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지나왔기 때문에 좀 무뎌진 면은 있지만은 당시에 국민들께서는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네? 표를 주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그 오염된 칼이 역할을 한 것이냐. 물론 오염된 칼 이론에 진짜 범죄도 막 얹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또 국민들께서 가려내실 전 지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한번 평가를 냉정하게 좀 해볼 기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법원의 판단을 오염된 칼이라는 그 일반적인 논리로 그 판단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저는 김용 전 번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파기환송된 이후에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안산이나 그 평택이나 다 우리 당의 규칙 사유 때문에 발생한 선거잖아요. 네. 혹시나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이 안 이루어지면 또 우리 당 때문에 규칙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타격입니다. 네. 저는 항상 이재명 정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김용 원장이 안산에 출마해서 전 나오면 당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공천을 하면은. 네. 근데 당선은 될 겁니다. 근데 다른 선거에 영향을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 대구
여기 돼야 되잖아요. 설령 본인은 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안산 전에 했던 그 양문석 전 의원 그분을 공천한 것이 양문석 의원은 됐죠. 경기도는 네. 우리가 유리하니까요. 근데 결국 부산 참패했잖아요. 영향을 준다고요. 네네네네. 이번에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을 갖고 오는 게 전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딴소리하는 그 지방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진짜 해양도시 부산 만드는데 목소리를 맞춰갈 수 있는 부산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그 침체돼 있는 대구도 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대구시장 네.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공천 하나 잘못되면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크게 지지율이 차이 나는 곳이야 뭐 별 영향 없을 그쵸. 수 있으나 아주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은 이 잘못된 선택 하나로 완전히 다 그래서 크게 누릴 수 있다. 저는 김용 부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한 템포만 쉬고 나오시면 조금 더 좀 금이 환영처럼 하실 수 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성치훈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김용 네. 부원장께 그러니까 한번 쉽게 하겠습니다. 말하면 지금 이제 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2년 뒤 총선에 출마해도 그러면은 늦지 않다 어디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대법원이 왜 빨리 안 해주는지도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하정우 수석도 2년 뒤에 나오라 그러고 김용 네. 부원장입니까? 김용 부원장도?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또? 아니 이분이 전략을 잘 짜시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아, 제갈량이다. 네. 제갈량. 자 그리고 네. 대통령 소식 한번 가볼까요? 대통령 소식 전에 서울 그 시장 후보는 이제 양당이 정해졌으니까 네. 짧게 뭐 전하면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용광로다 할 정도 현역 의원만 거의 한 31명의 이름 올려서 네. 거의 대선 캠프 수준에 거의 민주당의 중진 뭐 한 3선 이상 거의 이름을 다 올린 것 같은 대형 선대위를 꾸려서 이제 민주당 원팀으로 가는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이랑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선 상대였던 박수민 의원, 윤희숙 의원은 같이 가고 가지만 후보 중심으로 가겠다. 라는 입장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뉴스할 때도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흰색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약간 빨갛다기보다 약간 핑크색 모자. 아주 그냥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번에 코디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유. 아주 빨간색 이게 못 입고. 네. 색깔 아주 전쟁이야.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통위에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좀 오피셜하게 알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소재지 말고 이제 평안부터 구성시를 언급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기밀 사안이고 보안 사항인데 왜 그걸 언급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유했던 그런 뭐 대북 정보 브리핑 자료도 공유를 멈추고 뭐 대북 위성 사진 자료 공유도 멈추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왜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기밀 누설이라는 주장은 잘못됐고 그것을 기밀 누설이라고 전제하고 이루어진 행동들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네.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해왔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동영 장관이 그러니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걸 이제 얘기했다. 그래서 기밀 누설을 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걸 이유로 뭐 정보 공유를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장도 네. 하고 또 외통위에서 외통위도 8년 했고 예. 이게요. 국방위원장 하면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네. 절대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설사 이게 어떤 다른 리포트나 무슨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공개돼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장관이 얘기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오피셜이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정동영 장관은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외교안보 리스크 그 제조 공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화적 두 국가론, 평화적이라는 말은 썼지만은 완전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그 다음날 이거 우리 정부 입장 아니다라고 불을 껐죠. 네.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구성 거기에도 이제 아마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일 건데 네. 그게 있다고 국회에서 얘기했죠. 그 정동영 장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재명 그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라인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네.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한미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미국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예, 위성 자료를 딱 안 줘요. 네. 아니면 흐릿한 자료만 주든가.
그걸 보고 야 이게 한미 동맹이긴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구나. 특히 군사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부대 재배치라든지 무기 전략적인 그 재배치 이거에 대해서 네. 중요한 정보를 못 받게 됩니다. 이거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려진 건데 장관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사실 뭐 호르무즈니 등등 해서 좀 약간 뭐 문제 삼고 싶었는데 구실 하나 찾아갖고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호르무즈 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관계도 없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평상시 한미 동맹 전략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보 공유의 문제죠. 네.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네, 호르무즈 해협도 관련이 있고, 네. 뭐 미국과 협상해야 되는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그거에 지렛대로 쓰려는 거예요. 카드로 쓰려는 겁니다. 뭔가 그래 잘 됐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발언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청문회 때도 있었고 그때도 미국 측에 설명을 했고 미국 측이 그때는 그냥 익스큐즈 했답니다. 그냥 양해를 오케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딱 뭔가 문제가 되는 뭔가 또 야당에서 막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네 우리 정보 안 줄 거야.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엄청난 문제라서가 아니라 네. 미국은 결국 다른 협상이나 다른 걸 뭔가 요구할 때 이걸 카드로 쓰기 위해서 뭔가 한국이 좀 믿지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물론 야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야당이 이럴 때 미국의 뭔가 전략 뭔가 저희가 보이면 한국의 협상 전략이 잘 되도록 하려면 좀 이럴 때는 좀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딱 뭔가 하면은 오히려 미국도 저렇게 뭐 말꼬리 잡아서 좀 딱 뭔가 협상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국민의힘도 말꼬리 딱 잡아가지고 이거 뭐 외교 참사네 뭐네 하는 게 너무 침소봉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장관의 사퇴를 뭐 촉구하고 있는 뭐 그런 아마 기자회견을 연 모양이죠. 저도 조금만 보태면 네. 2016년도에 있는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들이고 네.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미 다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기밀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다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선택적으로 저는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정동영 장관님은 사실 통일부 장관 이번에 두 번째 하시는 분이잖아요. 전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장관을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경륜과 경험은 우리가 쓸 게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조급해질 수도 있는 그런 두 측면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고 이 세계 네. 질서가 다시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남북 관계에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 정동영 장관님께서는 조금 이제 의혹을 어떻게 보면 좀 재조정을 해서 조금 더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가는 이 방향성에 좀 보조를 더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국정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조작 기소 의혹 청문회 관련해서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제 오늘 다뤄질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이제 역시나 이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감사 과정 자체에도 여러 그 외부 강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마 이제 주로 다뤄질 내용이라고 해요. JTBC가 이제 당시에 이제 감사원의 강압 감사를 증언한 이제 국토부 관계자들이랑도 인터뷰를 좀 하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이제 감사를 하면서 당신 그 국토부 직원을 향해서 너만 덤탱이 쓰고 징역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막 옆방에서 막 고성 들리고 네 혼자 다른 소리 하는데 그럼 네가 주범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좀 협박성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특정 증언을 유도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오른 것을 약간 좀 통계 마사지 뭐 이런 걸 이제 했다는 의혹은 분명히 좀 있었는데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현재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네. 모양입니다. 뭐 실제로 통계조사 본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강압이나 과잉 수사가 있었다면 문제 아니냐 이 점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통계 조작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압박이 있었다. 감사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 수사라고 네. 하는 게 무슨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게 아니고
그 사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게 위법이 아닌 이상은 답변을 유도하죠. 네. 당연히 답변을 추궁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너무 어떤 사실 팩트보다는 절차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워낙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그런 절차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 기소라는 것도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그 전에 없는 통일부지사 하면서 북한에 대북 송금을 했잖아요. 그게 그 판결을 받았고 유죄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무슨 조작 기소니 이래가지고 국정조사하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소리만 질렀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런 걸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저는 아주 많이 받아요. 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밝혀야죠. 문재인 그 윤석열 정부 때 이 감사원과 검찰을 이용해서 답을 정해놓고 이건 조작이다. 이거 사실 그냥 이 정도의 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끝나면 부동산업만 닫힌다. 이건 협박이죠. 이건 협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너 죽어. 저는 사실 저도 뭐 사회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 통계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너무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지 이것도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네. 통계라는 게 재밌는 게 똑같은 로우 데이터를 갖고도 이 방법론을 쓰느냐 이 방법론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 여러 방법론 중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법론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로우 데이터를 건드렸다 그럼 조작이죠. 근데 지금까지 로우 데이터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뭔가 좀 더 우리한테 우호적인 데이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면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이걸 택해서 그거를 취소할 수는 있죠. 그게 조작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뭔가 통계 조작으로 갖고 들어가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무리했던 거고 네. 역시나 그 무리한 과정 속에서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었던 얘기들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잘못을 당연히 국민들께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려드릴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통계라는 게 이전에 쭉 하던 뭐 관행들이 그러네요. 있어서 사람들이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보통 받아들일 텐데 이제 분명히 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리고 느끼기에도 그런데 갑자기 통계를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새로 통계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치를 만약에 한 5% 오른 걸 2%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조작이죠. 조작입니다, 그게. 네, 그거는 왜냐면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사실은 국가에서도 정책을 펼칠 때 정확한 대응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전 겸허히 네. 수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 할 말이 없죠. 네. 실패를 했던 정책이 전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조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조작 여부는 범죄 영역이고 네. 뭐 범죄 영역을 안 가더라도 이제 통계가 정치화됐다라는 그 비판은 충분히 저는 정치 영역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얘기라 저는 그것도 실체가 밝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시발점이 언제냐를 좀 놓고 본다면 MB 때부터 뭐 방통위원장 자기 그 6인의 멤버 안 치고 막 이러면서 모든 공적 영역들이 좀 파괴되어 온 건 맞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거치고 문재인 정부 거치고 윤석열 거치면서 퇴행을 계속 거듭해온 건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와 정치 영역을 구별하고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 수사의 적법성, 저 이 부분은 듀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대로 안 한 거는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인 책임까지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네. 더 볼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문화예술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개그맨 서승만 씨 관련해서 이제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이제 임명이 됐고 엊그제였죠. 황교익 음식 칼럼리스트를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이제 이걸 두고서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이 모인 문화연대 이런 뭐 시민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냈는데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대중적인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관계가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
라면서 오늘 그 좀 규탄 기자회견도 좀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승만, 황교익 씨. 네. 이제 적절한 인사였을까요? 저는 일단 뭐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고 네. 같은 진영 안에서의 비판이 있을 때는 좀 그래도 겸허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 임명이 되셨고 이 이후에 만약에 정말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실책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전문성 부재로 인해서 너무 못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빠른 조기 교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연관성 있는 경력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게 너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인지도나 이런 것들 그 국회와의 정치와의 관계를 통해서 뭐 예산을 많이 따오고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입안하고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실무나 현장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대신에 이분들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건 본인들의 몫입니다. 네. 인사권자가 본인들에게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를 줬다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지 않고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지켜볼게라는 입장을 할 때까지 이분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박사만 아마 수십 명이 있고 우리나라 그 문화와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비전을 짜는 전략을 짜는 그런 데인데 인사를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거 보면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어떤 보수 진영에서의 반대도 아니고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매번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뭐 농공 행상성 인사, 보은 인사 이런 게 매 정부마다 이제 논란이 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이제 문화예술계인들이 낸 성명서에도 보니까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뭐 서승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동극장은 보통 일반적인 연극을 하는 곳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 연관성이 좀 맞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서승만 씨가 이제 뭐 2022년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를 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뭐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 황교익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경기도 지사로 재직을 할 때 그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다가 그때도 좀 논란이 있어서 자진 사퇴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재차 이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신영 기자의 픽 뉴스들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아유 진짜 저 충격인데 청소년들이 담배보다 마약류 약품을 접한 경험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담배 펴본 사람 있느냐라고 하니까 4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네. 마약류 약품 먹어본 적 있어라고 하니까 5명이 넘게 응이라고 마약 했다. 몇 명 중에 대답을 했다는 100명 중에 제가 지금 퍼센트로 말씀을 네. 드린 건데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제 유해 약물 사용 실태 자료 조사 결과고요. 응답자의 5.2%가 ADHD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랑 식욕 억제제 이거 진짜 요새 애들 많이 하나 봐요. 이 약물들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가 5.2%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제일 많이 접해본 약물은 25% ADHD 약입니다. 그러니까 ADHD를 좀 호전하게 만드는. 근데 이제 그 목적으로 쓰였으면 괜찮은데 예. 저희 기사도 많이 났었잖아요. 뭐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서 똘똘이 약이라고 이게 불려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도움 되려고 이 ADHD 약을 ADHD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복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 ADHD 치료제 처방상이 5곳, 뭐 강남구, 송파구, 사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주르륵 이제 뭐 서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네. 그 특히 또 그 식욕 억제제, 그 이제 또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막 미용 이런 데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여학생들의 식욕 억제제 받는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식욕 억제제 또 뭐 약으로 공부를 좀 더 잘 해보려는 그런 욕심들. 이건 뭐 근데 공부 잘하려고 약까지 먹어야 됩니까 진짜? 학생들이 원했다기보다는 부모들이
더 원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런 약물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저는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어쨌든 마약류에 대한 경험을 늘리다 보면 ADHD 식욕 억제제만 먹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또 그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뭐가 또 유행이냐면 약물을 뭐 두통약이든 뭐든 과다 복용을 해서 그때의 환각 상태를 좀 즐기는 그런 식의 또 막 안 그래요? 좋은 그런 문화까지도 뭐 있다고 해요. 유행처럼 그런 게 번지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 그런 약 안 먹어봤잖아요, 우리 희영 기자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공부하고. 저는 약물 과다 복용한 적이 있어요. 아니, 선거 운동하다 보면은 약국에 공소시효 가면은 지나신 바카스를 거죠? 무조건 줘. 피로회 목재.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네, 따가지고. 네, 네, 네. 그게 그래가지고 먹어야 돼. 바카스 하루에 10병, 그다음에 우루사 10개. 그 우루사 10개 먹으면 간에 심장- 좋은지 그쵸, 어떤지 그쵸, 모르겠어요. 그쵸. 안 좋죠. 저도 시험 공부할 때 근데 그 레드불 기분으로 먹을 하는 수 거예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거 운동은. 약간 환각 상태에서 하시는 거구나. 그냥 붕붕 떠다니지 뭐. 저희도 학생 때는 그냥 저 그 삼각형 커피 우유 삼각으로 된 이거 커피 우유 빨대 그런 거나 꽂아놓는 먹고 거. 대학 성인 된 다음에 이제 그 몬스터나 뭐 약간 레드불 뭐 그쵸, 그쵸, 그거 다르다. 그거 시험 기간에 때려 먹으면 약간 몽롱하거든요. 우리 믹스 커피 그 20잔. 정도예요. 네. 네. 믹스 커피 20잔이 경로당이 당뇨 걸리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460개인데 계속 선거 운동 해봐요. 그럼 무조건 어머니들이 타주거든. 안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지. 큰일 나죠. 그럼 근데 406 요게 각성 마셔야죠. 상태로 이제 잠이 안 옵니다. 네. 잠은 잘 와요. 선거 한번 출마해 보세요. 완전 초토화돼. 너무 피곤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커피 20잔 먹고도 잠 잘 옵니다. 자, 다음 네. 짜투리 뉴스요. 요새 그 SNS에서 이런 콘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남편 만나는 법.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 연봉 20억 의사 남편과의 일상.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거를 아예 그 강의화 해가지고 유료 강의로 팔아요? 유료 강의로 파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다고 그래서 합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 5월 1일 11시 오픈 예정. 첫 오픈 할인 기념 이벤트. 99,000원짜리 수강권을 49,000원에 스페셜 프로그램 피부 시술 정리본 PDF. 체중 관리 꿀팁 PDF. 아니, 원래 99,000원이라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본인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걸 49,000원에 팔든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참. 근데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대요? 모르겠어요. 네. 와, 이거를 사보는 사람이 계시니까 뭐 팔겠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좀 있으면 직군별로 나올 것 같아요. 하이닉스 남편 만나는 법, 삼전 남편 만나는 법, 판사 남편 만나는 법. 저희도 뭐 강의를 좀 뭐 국회의원 되는 법, 뭐 관차장 되는 법 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 막 제가 이런 강의 가르쳐드릴게요. 의원님 하실 수 있죠. 예. 삼선 출신. 네. 삼선 나는- 출신. 나는 해봤다. 제가 그 오늘 이제 출마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출마에서부터 불출마까지 그 전 과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언제 출마하고 언제 불출마하시는 거예요? 18대 때 출마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 기준.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야지. 시켜주면 출마하고 안 시켜주면 안 하는 거예요? 하정우 스타일.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본인이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저도 드라마틱하게 출마를 했어요. 그 MB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있었거든. 네. 그랬더니 그때 지금 박정화 의원이 막 말리더라고요. 야 영우야 너 청와대 가서 같이 일을 해야지. 지금 너 공천 받을 자신 있냐? 왜 그러냐? 눈이 펄펄 내리는 저녁에 소주 마시면서 박정화 의원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청와대 가면 죽을 것 같아. 4년 동안 MB 모셨는데 일이 너무 빡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짐을 싸서 내려갔는데 물론 MB 그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를 하고 갔죠. 그 당선인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2급 비밀이라 내가. 네. 거기부터는 유료 결제해야 돼. 네, 그때부터 얘기는 내가 45,000원 결제하면 나중에 네. 할증부터 해야죠. 나중에 저기 밥 사셔 그럼 내가 할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강의가 팔리고 있더라. 네. 네.
천태만상. 네. 천태만상.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 이 날씨 정보 좀 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너무 춥지 않으셨어요? 오늘 거의 어제보다 한 10도 가까이 떨어졌고 네. 경기 북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오늘 낮에는 또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른대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거의 2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건강 관리를 좀 유의하셔야겠고 또 최근에 미세먼지가 또 기승입니다. 오늘 또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이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일교차 같은 거 주의하고 또 네. 마스크도 쓰시고 좀 이렇게 옷차림에 맞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치가 극과 극이니까 예. 날씨도 그냥 극과 극이에요. 추웠다 더웠다. 약간 그 병이에요. 이제 봄도 없어. 넋두리 방. 봄도 없어. 이제 뭐 겨울에서 네. 그냥 이렇게 일교차 크고 또 미세먼지 많을 때는요 참외가 최고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참외를 이렇게 쭉 한번 목구멍 넘겨주면 성주 참외라면서요, 그죠? 참외는 또 성주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참외가 영어로는 코리안 멜론이라고 하네요. 네, 대한민국 고유 품종. 참외는 참 우리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엄청 사랑했던 과일입니다. 네, 요거 정말 한번 핫딜가로 가봅니다. 2kg 특상품으로 한 박스 첫 구매 시 17,900원. 요즘 참외 가격이 마트나 어디 뭐 가보시면 진짜 비싸거든요. 지금 드시는 게 지금 웬만한 데 가면 한 만 원어치예요. 진짜요? 아껴서 드세요. 그거. 남기지 마시고. 네, 다 먹겠습니다. 네. 어떤 등급을 선택해도 20브릭스까지 가요? 당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배송 중에 뭐 파손이 됐다거나 품질이 안 좋다거나 맛이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라면 100% 환불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런 특가 혜택은 또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설정 꼭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사과 매진 사례를 기록한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농수산 도매시장 참외.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농수산 도매시장 참외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070-8822-6270으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외 맛있게들 드시고 또 다음 주에 뵐 텐데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이 조금 화력이 좀 연료가 좀 부족했을까요? 연료요. 네, 저희가 좀 아이템을 좀 너무 약한 걸 골랐을까요? 조금 이제 평택을 얘기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평택. 네, 지역구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조금 더 불 붙일 만한 이슈로 저희가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